서남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60%나 증가했는데요. 영업손실은 반대로 42.2%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매출 목표는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기업은 서남이라는 기업은 초전도 나노제리를 포함한 첨단 신소재 및 시스템 연구 개발 및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거의 소기업 수준으로서 매출이 2022년도에 63억 6,500만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11억 3,700만 원 했는데요. 무려 그 459.7%, 46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재고자산은 5.5% 감소를 시켰어요. 이런 거는 스루풋 회계 입장에서는 매우 잘한 것입니다. 매출 원가는 160.3%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2021년도를 보면은 매출액이 11억 분이 안 되는데 이 매출 원가가 2배 이상 더 높았죠. 근데 이번에도 결국은 매출액이 그렇게 한 6배 가량이 올랐습니다만은 이 매출 원가가 더 크게 증가를 했죠. 160.3% 증가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매출 총이익부터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를 아무리 용 빼는 재주로 줄인다 하더라도 약간 0.9% 줄였습니다만은 영업 손실 24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조금 거의 한 34% 영업 손실을 줄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로 계산이 된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생산성은 좀 크게 향상이 된 거로 좀 나타났죠. 나름대로 영업 손실액을 좀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를 달성해야 하는가? 요거는 말미에 가서 우리가 매출 계획을 세워보는 것으로. 스루풋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3억 5천만 원이 나오는데요. 무려 이것이 512.7%, 그러니까 매출 증가보다 더 뛰었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1차 추론을 하고, 반대로 판매 가격 인하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금액상으로 봐서는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또 좀 합리적이겠죠. 네. 어쨌든 스루풋은 371.6%가 증가했습니다만은 스루풋율로는 5.9% 하락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을 2.9% 줄인 것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 TOE 생산성 0.46으로서 매우 이 적자를 보는 상태에서도 매우 향상됐습니다. 영업손실 23억 5,200만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는 4,800만 원 적게 영업손실이 났으니까 원가회계보다는 4,800만 원 이익이 더 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재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사는 상품, 제품, 제공품 가지고 있는데 1억 4,4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무려 1516.8% 증가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은 2.9%,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5% 감소한 것으로 금액상으로 그렇게 산출이 되고, 가공 비율은 무려 38.4%가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원재료 가격이 매우 크게 뛰었다, 이렇게 이제 또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 총 제조 비용도 104.6%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혁격한 그 차이를 내는 것은 워낙 규모가 작아지고 이 조그만 금액의 변동이라도 비율상으로는 큰 퍼센테이지로 산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제조 공정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가공 비율이 급락을 한다는 것은 또 이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가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 가격이 급상승을 했는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이런 그 32자리 38.4%나 변동폭이 크다 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연속해서 그 좀 규모가 작은 기업을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특이하게 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게 보이죠. 좀 이상한 그 데이터들이 눈에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PQ 총제조 비용 일치하고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또 같은 기준으로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요거를 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6억 1,3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재고가 6억 1,300만 원의 재고가 감소해야 되는데, 반대로 4,500만 원 재고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거꾸로 그 6억 5,800만 원의 현금이 차이가 납니다. 들어온 것으로.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늘어난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은 똑같은 금액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잡혔다. 자, 그러면은 평가 손실 금액이 적어도 재고자산의 증가액 포션을 넘어버렸어요. 전년도에는 한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이게 이 플러스로 표현이 되면은 이게 손실 금액이고, 마이너스로 되면은 환입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도 그 규모가 그 작은 회사가 평가 손실이 너무 과대하게 잡았다가 다시 환입을 잡고, 요거 재고자산 가지고 좀 장난친다, 이런 또 느낌이 바로 들어오죠. 자, 요것은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이 이 기업은 그래도 일로 하고 있다는 거,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21억 6,6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2.7%가 하락을 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근데 직원 수는 이제 거꾸로 그 8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 한 8,500 정도 되는 평균 임금이 나가던 기업인데, 어떻게 8명이 들어왔다고 5,850만 원으로 급격히 떨어지느냐? 아주 그 저임금 신입사원이 8명이 이만큼 영향을 미친 거냐? 그것까지는 아닐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매출도 뭐 460%나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직원도 그래서 증가를 했는데, 뭐 비용을 열심히 줄인다고 한 게 결국은 인건비 삭감을 했다. 이런 기업이 결국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연봉 8,500 받던 사람들이 5,800으로 떨어졌다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31.6%나 임금이 삭감됐다 그러면은
뭐 진짜 그 고난의 행군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직원들이 모두 그 동의해서 할 리는 없고 강제적으로 깎았겠죠. 이런 기업의 분위기를 가지고 영업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 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에 해당하겠는데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도 깝깝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직원 수의 급변, 43명에서 29명으로 팍 줄였다가 다시 37명으로 늘리고 줄였다 늘렸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직원을 쉽게 또 채용했다 없앴다 그러면은 이 물건을 만드는데 고난도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물건 같지는 않아요. 제품이 아니면은 그 고난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 그 직원은 뭐 소수 직종에 한정된다. 또 이렇게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2.6회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루분율은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있죠. 회사가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1, 2차 추론과는 모순되는 반중 추론입니다. 1, 2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매우 크게 뛰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했는데, 반증을 위한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가격 추이보다 재고자산 평가 소지의 환입 그 자체도 이익 조정 조작에 2차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총 자산 회전율을 보면은 0.05, 0.09였는데 어떤 그 자신의 역량을 일로 본다 그러면은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거죠. 뱀이 겨울잠을 자든 곰이 겨울잠을 자든 뭐, 뭐 아주 좋게 그냥 곰이 겨울잠을 잔다고 합시다. 아니면 개구리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2022년도에 0.36으로 나왔으니까 동면에서 이제 깨가지고 좀 시작을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느껴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재고자산이 그 원재료 가격이 아까 반중 추론을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그 하락을 해야 되고 제품 판매 가격도 그 하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반중 추론을 해왔는데 그거를 한 50개 회사 상장 기업을 하다가 이게 의미가 좀 없다. 뭐냐 이 회사가 공시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려면 가중평균을 해야 되는데 가중평균 하기에는 모든 데이터들이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봤고요. 그러나 하도 이 가격 변동이 변동폭이 너무 심해 가지고 잠깐 들여다 봤는데 원재료 가격은 하나도 3년 동안 변동이 없는 거로 공시가 돼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공시 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 공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들의 신뢰성도 별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이하 내용은 화면을 정지해서라도 천천히 읽어 주셔가지고 제가 의도하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그 충분조건 논리로 조금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료분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이를 반증을 하기 위하여는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데이터 확인을 쭉 그동안에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회사 책임으로 저는 돌리는 것으로 하고 확실하게 좀 그런 데이터를 거꾸로 투명성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무죄 입증을 위해서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의 증거를 찾는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하면은 재고가 많이 줄어가지고 그 수량상으로도 줄어서 재고 회전율이 올라갔다라고 입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이 아닌 폐기 손실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손실을 크게 잡았다가 평가 손실을 다시 환입을 잡는 요거는 그거 자체야말로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러니까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분식회계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뭐 4억 2천 어디 투자를 좀 했고, EAT 세후 현금 순손실은 18억 7,700만 원으로 3.7%가 감소를 했습니다. 금액은 손실 금액은 증가를 했고 비율로도 더 감소를 한 게 아니고 이제 더 증가가 된 거죠.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채권자한테 한 3억 3,200만 원 추가로 좀 빌려가지고 레버리지율은 32.9%로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아마 투하자본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또 좀 올라간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주잉여 현금 흐름 여기 나와 있고요. 2020년도에 106억 원의 유상증자입니다. 그것을 계속 2년 동안 연속 또 까먹고 있다는 게 또 해당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 FEM 최종 54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54.1%로 현금은 뭐 여유있게 보유를 하고 있네요. 아직까지 유상증자를 했던 그 돈을 좀 더 풍부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률이 그 결손금률이 자본 결손금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89% 마이너스 89%로 계속해서 결손금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상증자를 한 뭐 그 최대 기업 말고라도 여러 가지 개미들이 투자한 아까운 돈들을 지금 까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 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원가회계 개념으로 한번 산출해 보면은 127억 원 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걸 무슨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면 12,500원에 납품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약 한 380억 원 적자가 나는 건데, 그래도 그 흑자 기조 손익분기점 수준이다. 그래서 판매 금액을 그 좀 5%를 더 매출 신장을 시킨다 그래도 재고가 이렇게 계속 감소한다면은 흑자로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 적자 금액이 조금 줄었을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재고를 더 줄인다 그러면은 이 계약한 금액보다도 또 계약에서 그 손실이 더 이 더블로 그 증가하는 것으로 손해가 이렇게 그 산출이 되는 모순이 나타납니다. 원가 회계는. 그래서 그 모순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대안으로서 스루풋 회계를 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목표 관리의 목표로서 재고 회전율, WCI 회전율 상승 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스루풋 관점의 손익분기점은 134억 원 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되는데, 머리를 인식할 수 있는 선까지 한번 좀 충분히 그 변수를 고려해서 매출 재료비가 100%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127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매 가격을 급격히 올려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납품단가로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루프 쪽도 똑같이 이번에는 12,500원에 계약이 됐다고 그러면은 442억 원이 아니 442억 원이 적자 상태의 계약이 됩니다. 이것을 흑자로 돌아서는 유일한 길은 재고 회전율을 3회전 정도까지 올리는 겁니다. 3회전이 1년에 3회전이라고 그러면은 큰 것도 아니죠. 규모가 작은 회사가 이 3회전이라고 하면 너무 느리게 또 그 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3회전만 하더라도 다시 100만 원 단위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매출은 142억 원이 달성이 돼서 8,600만 원 흑자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가 회계 기준이나 스루프 회계 기준이나 그 이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같은 거로 이번에는 그 예시가 됐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그 3,370원으로서 1295원이 그 상승을 했는데 그 경영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유 없는 상승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작전 세력이 장난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경영 성과는 3년 정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장부 가격 대비 어떻게 912%까지 오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뭔가 분명히 이런 경우에는 외국 자본들은 별로 그 투자를 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라는 데가 최대 주주인데 그 지분율이 9.35% 가지고 요 돈만 가지고도 이 회사 그러니까 그 대표 최대 주주가 한 3년 단위로 바뀌어 왔어요. 그러니까는 뭐 하면 할수록 안 되고 다 돈 투자했다가 돈 다 날리고 또 새로운 주인을 찾고 이런 특수한 업종인데 그래도 뭔가 들어가는 데가 필요하니까는 이 기업을 하는 건데 언제까는 노가 날 거야 노가 날 거야 라고서 인수하는 것 같은데 요그 최대 주주가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네덜란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네덜란드 자본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다는 또 특이한 점도 있네요. 이상 그 서남에 대해서 그 분석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성립 이상한 정상적인 기업보다도 수치들이 너무 좀 변동폭들이 심한 특이점을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하 두 장의 그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마케팅 홍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